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와 대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공익신고자 등 준비를 다 해놨으니 빨리 좀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불법 수색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조성은 씨가 지난달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 집중 분석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 외국인들이 홍대 거리를 점령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심야 유흥기엔 100리터짜리 봉투 100개를 채울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SNS에서 사람의 얼굴이 동물로 바뀌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부모의 얼굴이 바뀌자 아기가 깜짝 놀라 울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3,000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가 20주기를 맞았습니다. 테러 배후를 소탕하겠다며 시작한 아프간 전쟁은 20년 만에 끝났지만 미국인들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9.11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조수빈 앵커의 휴가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송찬욱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가 채널A의 실명을 밝히고 의혹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 씨입니다.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채널A에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도 공수처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자마자 공익신고자가 되게 해줄 수 있으니 빨리 협조해달라고 해서 공수처에도 자료를 넘겼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 보호를 요청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에 이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난리라면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민권익위에도 공익신고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제보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라며 그동안의 신고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검찰 신고에 대해서는 친한 기자들에게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공익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부장을 직접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때 차관을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라 정치적으로 해석 안 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몇 번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대검 절차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을 보고 다음 날 공수처에도 자료를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자마자 해줄 수 있으니 빨리 좀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조 씨는 공수처는 대검에서 어떤 자료 뽑아가면 우리도 하고 이 자료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똑같이 한 발 한 발 가려고 그러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조 씨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역공을 펴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일정 되면 밥이나 먹자 그런 거였다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일 때 조 씨는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때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웅 의원 씨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난 사실이 있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모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윤수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장 제시 없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보자진 PC 등을 검색하는 등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또한 전면적인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웅 의원도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항의하고 영장 효력을 상실하게 해달라며 준항고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공익신고를 한 조성은 씨가 만난 후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원장이 개입해 제2의 김대엽식 정치 공작을 벌이려 한 것 아닌지 의심 정황이 차고 넘친다며 공수처는 박 원장과 조 씨의 수상적인 만남도 함께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조 씨와 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의 해명은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화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나란히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설픈 공작이라고 반박했지만 홍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작이 아니라 범죄가 맞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번화가 동성로를 찾아 대구 시민에게 인사하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도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어설픈 정치 공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거니까. 특히 지난해 4월 3일에 고발하면 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며 고발장에는 지난해 4월 3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 내부의 견제를 언급하며 이래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작이 아닌 범죄라며 당은 소도가 아니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경북 포항과 경주를 돌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어서 경주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되고 꼭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일반 국민 80%, 당원 20% 비율로 합산해 오는 15일 1차 컷오프 통과자 8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압수수색 도중에 물러났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나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게 논란이 되자 언론이 빨리 하라고 했다고 밝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획한 압수수색 장소는 모두 5곳. 그런데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의원 사무실은 어젯밤 9시쯤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김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대치한 지 11시간 만입니다. 검사님 지금 철수하시는 건가요?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발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 의원 측에서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자 숨고르게 들어간 겁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시급했다면서 갑자기 언론 보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압수수색을 빨리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PC 저장 기록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선 조만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정치부 조영민 기자,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 기자,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 지금 나섰는데 이제 우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김웅 국회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건넸느냐 이겁니다. 이 수사의 첫 단추 역시 자료의 실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도 압수수색을 서두른 기색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결과를 예단할 순 없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 시점인 지난해 4월, 이때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맞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이 대검 감찰부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만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자체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공수처와 검찰의 투트랙 수사가 한동안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 네. 추가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참 궁금한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이 불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단된 압수수색을 만약 재개할 경우 추가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제 앞서 박 기자가 이제 공수처 수사 말고 또 이제 검찰이 이 진상조사 이후에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당대표는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검찰이 추가 수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 사전 엄포까지 나오는 등 당 차원에서 이제 총력 대응을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 기자, 이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수처가 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불법 압수수색이었다는 주장을 넘어서 이제는 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건데 그 이유 바로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찍힌 사진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인데요. 공수처 수사관이 김웅 의원실 보좌관 컴퓨터에서 자료를 추출하면서 입력한 이 키워드가 문제가 된 건데 바로 그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조국, 경심, 석열, 건희, 미애, 오수 같은 이름이 좀 보이는데요. 이 PC 안에 있는 특정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정치권 등 이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들의 이름을 넣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제 공수처가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력한 키워드가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문제의 PC를 보존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이 문제의 PC를 보존한 상태 그대로 이 불법의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좀 공수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공수처는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이 PC 저장 장치를 통째로 들고 가진 않거든요.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뽑아서 압수를 하게 되는데 이 김웅 의원 측에서 의문을 제기한 키워드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고발장에 담긴 단어들이다. 이게 바로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이 고발장 저장 흔적을 찾기 위한 검색이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물론 지금 이 의혹의 성격을 아직 규정하기는 이릅니다만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폭로라든지 의혹 제기 나온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1997년에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회창 후보 측이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휴전선 인근에서의 무력 시위를 북측에 요구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이 선거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이 후보와의 관련성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엔 대선을 7개월쯤 앞둔 시점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결국 문제 제기를 했던 김대엽 씨가 대법원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받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2007년엔 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BBK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3차례의 검찰 수사와 특검까지 하면서 9년간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조 기자, 이 국가정보원 이름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더 지금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논란에 이제 조성은 씨와 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신 것처럼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란 이름까지 붙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또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 대선 국면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또다시 이 국정원이 등장하면서 논란과 또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민,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국 순회 경선 세 번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벌어진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최소영 기자,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얻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나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순회 경선 세 번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주 충청권에 이어 3연승입니다. 이 지사는 총 11,735명 중 5,999명의 지지를 얻어 득표율 51.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충청권의 투표 결과까지 합치면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3.9%로 과반이 넘습니다. 앞서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위로 28%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28.1%로 이 지사와 여전히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구가 고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8%로 3위를 차지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3.6%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격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강원 지역 순회 경선과 함께 일반 당원과 국민 약 6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9일 진행된 1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은 70.4%로 64만여 명 중 45만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10일에서 12일 자동응답 시스템 투표까지 더해지면 총 투표 인원은 최대 51만 명에 달할 것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인터뷰고 컨벤션홀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너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제보 아니면 공익신고. 네, 오늘 채널A와 인터뷰한 조성은 씨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제보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조 씨는 이달 초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본을 제출할 테니 공익신고자 신분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다짐받고 자료를 건넸고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든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도 8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언론의 신분 노출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에는 조 씨가 이후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신분 노출 방지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추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주고 범죄 행위가 신고 행위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이런 조치는 다 권익위만 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은 씨가 이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언론 제보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를 찾지 않았겠냐고도 했는데요.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다음 주제 볼까요? 네, 국민 면접 성적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면접에 이 면접관들의 후기가 나왔나 봐요. 네, 압박 면접을 진행한 면접관들이 후보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김준일 뉴스톱 대표, 황당한 후보와 태도가 나쁜 후보를 각각 꼽았는데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허경영 후보 만나셨죠? 제1야당의 공당의 대선 후보가 지 형제들하고 싸움 지르느니 이러는 사람보다는 그거 뭐 괜찮아. 아, 그건 끌려고 그랬다. 약간 그런 취지로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황당했죠. 태도 면에서 제일 나쁜 후보는요? 뭐 단영 무야홍이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난 그런 사람한테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수 좌파고 외골수니까.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그럼? 사실 이번 국민 면접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 면접관으로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메이저 언론 발언에 사과하지 않은 것을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해서 상당히 불쾌하셨는데 제가 그런 거 없고 저도 기관장을 할 때 메이저나 인터넷 매체나 다 공평하게 달았고요. 그거 정도는 좀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셔도 될 텐데 끝내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쓴소리도 새겨듣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권자라는 더 중요한 면접관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에선 밤 10시 이후 식당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비웃듯이 밤 10시가 넘은 홍대 거리에선 외국인 수백 명이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관할구청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 전체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들. 노마스크는 기본. 한 손에 술병을 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 축제라도 벌어진 듯한 광경입니다. 밤 10시에 클럽과 술집 영업이 끝나자 거리에서 여음을 즐기는 겁니다. 방역수칙은커녕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와도 아랑곳 없이 술을 마시는 외국인들. 자정이 가까워져도 흩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주말마다 벌어지는 일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되게 좀 많이 밉기도 하고 엄청 많이 상권도 별로 안 좋은데 정말 보기 안 좋죠. 좀 다 보내고 싶은데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날이 밝은 뒤 길바닥이며 좌파마다 온통 술병과 쓰레기 천지입니다. 청소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런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0개가 나옵니다. 방역수칙을 비웃는 일부의 일탈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렇게 방역 조치를 비웃는 행태 속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일째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 뒤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에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증가에 맞춰 병상을 늘리는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확진자는 어제 하루 16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77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65명. 서울이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했고 수도권만 1,347명으로 전체 74%가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수도권 집중세가 추석 연휴 대이동 이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하루 2,000명 안팎 확진자가 단숨에 3, 4천 명까지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당국은 병상 확보 행정명령부터 내렸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있지만 순식간에 의료 체계가 마비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중등증 전담 치료 병상의 가동률이 지난 2주간 계속해서 7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광주, 경북도 70%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보를 위해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도 확대됩니다. 재택치료는 확진 후 집에서 격리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는 겁니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필요할 경우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는 특별생활치료센터도 13일부터 가동됩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건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바다 위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신입 해경이 실종됐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사라진 건데 30시간이 지났는데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망원경을 들고 바다 곳곳을 살핍니다. 경비 함정도 해상을 순회하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소속 이모 순경이 서해 북단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건 어제 낮 1시쯤. 해경 경비함정 518함 지하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순경은 지난 7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에 배치돼 기관 부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518함은 지난 8일 출항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오는 13일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해경은 함선과 민간어선 등 선박 100여 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3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변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해상교통문자 방송을 보내는 한편 북한과 중국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북한의 사고 사실을 알리고 수색구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에 설치된 CCTV 분석과 함께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대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 필터를 써서 자신의 얼굴을 동물로 바꾸는 셀카가 유행입니다. 아이와 함께 찍기도 하는데 장난이라지만 이렇게 같이 있던 부모 얼굴이 갑자기 변하면 아이에겐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현교 기자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말의 얼굴로 바뀌자 깜짝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또 다른 아이는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겁에 질려 달아납니다. 사람의 얼굴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동영상 촬영 효과입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영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울거나 부모의 옷깃을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선 이를 두고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는 내용의 글과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애착을 가져야 될 대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서 소화하지 못하는 자극을 만약에 반복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주신다면 그거는 이제 넓은 범위는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고 아이들에겐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효과를 만든 인스타그램 측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부정적 영향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지난 5월 14살 동갑내기 여중생 2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6살 때부터 의붓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친구의 의붓 아빠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겐 벌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나쁜 어른에게 어떠한 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나쁜 어른은 뒤늦게야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인데 이 숨진 여중생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요. 네, 피해 여중생이 친구의 의붓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건 지난 1월 17일 새벽입니다. 전날 저녁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의붓 아빠가 권하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피해를 당했다는 건데 피해 직후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이 유족들을 통해 공개된 겁니다. 꿈이 아니고 진짜였다. 너무 충격적이고 무섭다면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친구의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방안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친구 딸이 중학생이다. 이 술을 줬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의붓 딸도 성폭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중생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붓 딸도 6살 때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추가 증거 수집 등 보완 수사를 하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과 의붓 딸은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네, 가해 남성은 2명의 아이가 숨진 뒤에야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7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까지 성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건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인데 성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숨진 상황에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는데 피해 여중생이 숨진 지 딱 100일째 되던 지난달 19일 유족이 피해 여중생의 방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자필 유서였습니다. 성폭행 당한 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면서 솔직히 너무 아팠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다 털어놓지 못했다. 이젠 그만 아프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가해 남성 측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유서를 제시하면서 이 무죄를 주장한다는데 그 유서는 뭡니까? 네, 숨진 의붓 딸이 남겼다는 유서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유서에서는 누군가 제 아버지를 신고했다. 신고한 이유는 저를 성폭행했다는 건데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붓 아빠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피해 여중생의 유족들은 형식과 내용상 유서보다는 탄원서에 가깝다는 입장인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유서를 재판장님께 쓰는 경우는 거의 존재치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남긴 탄원서 형태의 이 글은 어쨌든 자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어서 이 내용으로 그 무엇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의붓 딸이 탄원서를 작성했고
의붓딸이 숨진 뒤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가 유서로 둔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2차 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이제 2시간 뒤면 아프간 전쟁의 원인이 됐던 9.11 테러 발생 20주기가 됩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미국인들에게 생생히 남아있는데요. 추모공원으로 바뀐 테러 현장에서 전해왔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납치한 여객기 2대가 미국 심장부로 돌진했던 9.11 테러. 20년이 흘러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인공폭포가 들어섰습니다. 사각형 구멍 속으로 눈물처럼 하염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날의 아픔을 되새깁니다. 동판에 새겨진 3,000명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누군가 놓고 간 성조기와 꽃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 추모 공간을 찾은 방문객들은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20년 전 영업사원으로 사고 현장에서 아침 회의가 예정됐던 에드 프릭 씨는 시간이 연기돼 참사를 피했습니다. And I lost several friends in the building. Actually, I just came over to see one of my friends right here. He worked in the trade center and just came in for work that day and never made it home. 악몽 같았던 날에 보냈던 미국인들의 고통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I remember the day like it was yesterday. But as we watched, I just was like,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t just kept getting worse and worse and worse. Scared, worried, angry, so many emotions all at once. And it was just shocking, absolutely shocking. Well, everyone couldn't believe it. And that evening, the churches were full. I took my son and we went to church and cried and cried and cried. You know, how can you get over something like this? 뉴욕 거리 곳곳에는 잊지 말자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미국은 테러의 충격을 잊지 않도록 그날 상처들을 한 곳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건물을 지탱했던 철골부터 엘리베이터 모터까지 추모 박물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시 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은 나무는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 이 나무는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주기를 앞두고 국가적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We learn that unity is the one thing that must never break. To me, that's the central lesson of September 11th. 그러나 테러 배후를 소탕하기 위해 시작했던 아프간 전쟁 20년은 탈레반의 점령으로 다시 원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군 작전 중 미군들까지 희생됐고 테러 용의자들의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명절 선물이라고 하면 굴비나 고기를 떠올리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추석 선물도 바꿔놓았습니다. 올 추석엔 어떤 선물이 인기가 많았는지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예년 같으면 추석 선물 사느라 분주할 때지만 4번째 코로나 명절이다 보니 그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에 가족들끼리만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이번에 명절에 못 만나서 선물을 딱히 계획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 세트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이른바 홈추족이 늘면서 와인 세트가 한쪽 벽면 전체를 채울 만큼 명절 선물로 인기입니다. 작년부터는 그저 과일, 그다음에 뭐 돈, 추석 선물 와인 하는 거는 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와인 보내는 거 있어요. 실제 한 유통업체가 최근 한 달여 동안 판매된 추석 선물 세트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와인이었습니다. 애플망고, 샤인머스켓 같은 이색 과일 세트도 2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가족이 모일 일이 없다 보니 과거 많이 팔렸던 굴비나 불고기, 국거리용 고기 대신 집에서 외식 분위기를 내며 먹을 수 있는 안심과 채끝 같은 1인용 스테이크 세트가 더 잘 팔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소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같은 과일값이 급등한 것도 선물 세트 변화에 한몫했습니다. 또 김영란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설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려줬지만 이번엔 10만 원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 결실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지만 선물 풍경은 한 해 한 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눈부신 햇살에 자연스레 눈이 찡그러지는 요즘입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는데요. 이맘때 피부 건강을 해치는 자외선이 기승입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이럴 땐 한두 시간만 야외에 있어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실내에 머무는 게 가장 좋고요. 외출할 땐 모자와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내일 가을볕에 낮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한낮에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고요. 아침엔 20도 안팎에서 쌀쌀하게 출발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더위가 이어져 큰 일교차에 유의가 필요하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